이제 드디어 프랑스입니다. 네, 반갑게. 2017년에 이제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이제 세미나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켈수를 중심으로 호문클루스, 반복 발생, 변성, 생명과 죽음에 관한 질문 이런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 결과물이 2020년에 특집보로 실립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사 학술지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을 주로 다루는 엔딕스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세미나의 결과가 2020년에 나왔고, 아마 잘 아실 브릴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초기 과학과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널인데, 거기서도 2019년에 특집보, 파라켈루스 특집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2018년, 19년, 20년 요 기간을 통해서 이때가 제가 딱 석사논문을 쓸 때여서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파라켈루스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최신 연구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굉장히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다, 새로운 연구 세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미나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하고는 무관하게 뭔가 파라켈루스가 연금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고, 또 이런 모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끼어서 교류를 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새로운 세대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과거의 연구 세대가 어땠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켈루스 연구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나눈 기준입니다. 이제 앵그레뷰어가 꼭 뭘 명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은 마침 이제 이 세대를 구분하는 데 좋은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가 돼서 이렇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앵그레뷰어는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솟아오른 부분들이 있죠. 1940년대랑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1940년대가 왜 이렇게 그래프가 솟아올라 있냐면, 1930년대에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파라켈루스의 그 에디션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없었다가, 물론 이제 17세기에 한 번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모던한 파라켈루스 전집이 처음으로 확립이 된 게 1930년대고, 그때부터 파라켈루스 연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대를 기억하실 거예요. 1930년대니까 나치 통치 시기죠. 나치가 집권하기 시작했던 시기. 그래서 이거를 주도했던 이제 의사학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예를 카르트 도프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치 당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말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게 흑역사가 돼버린 거죠. 파라켈루스. 그래서 파라켈루스 참고문헌이 이때 쏟아지는데 1930년대, 40년대 것들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문헌으로 쓰기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건 1950년대부터 나온 문헌들. 특히 이 문헌들은 나치의 박해를 받아서 이민을 떠나거나 그러니까 망명했던 그런 연구자들이 주로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의 자료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1세대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1990년대에 다시 2세대 연구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영화로 1941년에 나온 게오르크 파우스트의 영화 파라켈루스인데, 대표적인 나치 선전 영화죠. 네, 제가 이거를 분석한 논문도 아직 출판 안 했지만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네, 하여튼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답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의과대 분들 모셨다고 하니까 언젠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다시 들어와서 국악을 나타내기 시작한 여러 연구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윌리엄 리먼입니다. 이제 제가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보내드려서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과학사학자고요. 기존의 연금술 역사 히스토리오그래피를 굉장히 거기에 도전을 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금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에 대한 숭배, 여성에 대한 신성시, 혹은 유기체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교적으로는 뭐 구원론과도 연관이 되고 자아를 실현한다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마음의 여정 뭐 이런 게 연금술과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를 대중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 이런 것처럼 그게 대중들이 이해하는 연금술의 이미지죠. 네, 실제로 중세 후기부터 근대 초기까지 이어지는 연금술의 행위들, 실험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페미니즘 성향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성향이 더 드러나고 자연에 대한 어떤 숭배나 조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 대한 지배나 억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유기체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계론적 세계관이 사실은 연금술의 연금술 실험의 행위에서는 굉장한 그게 오히려 주류였다라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술 중세 후기 근대초 연금술사를 떠올릴 때는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이런 거 떠올리기보다 그거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라카와 히로무의 강철의 연금술사 이게 차라리 실제 연금술의 모습과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뉴먼이 회신의 카드로 내민 문헌이 바로 아까 소개한 데나투라레움입니다. 사물의 문헌에 관해 그 문헌을 이전까지는 인기가 있었던 문헌도 아니었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던 문헌도 아니었는데 이 새로운 경향을 이끌기 위해서 뉴먼이 그 문헌을 띄웠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덕분에 이제 이 학자는 제3세대 새로운 세대 연구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로 이제 동시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그 고등사범학교의 그 주제도 보통 파라켈수스에 관한 세미나에서 호문클루스나 발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파라켈수 연구의 주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집약된 연금술 통사,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역사, 화학사 책들을 보시면 연금술에 대한 파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연금술 자체에 집중해서 연금술의 역사, 통사를 쓴 책은 아직 국내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따 이제 질문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나눠드리기를 좋아해서 가장 좋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분한 신선한 질문 해주신 분한테 요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도대체 파라켈수가 누구냐? 그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파라켈수스 로드라는 제가 혼자만 기획한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번역하고 나서 인세를 받았는데 학술서니까 인세가 뭐 많을 리가 없죠. 인세를 받았는데 어쨌든 독자들이 돈이잖아요. 독자들이 내신 돈이고 이런 학술서를 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독자들한테 돌려드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딱 생각한 게 이 인세가 마침 비행기 표가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가서 다음 책,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의 종교개혁이라는 다음 책을 쓰던 중이었는데 여기에 사진을 잔뜩 찍어오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작년에 스위스랑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짤즈부르크의 파라켈스 이과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동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라켈스 동상입니다. 제 몸집이 큰 편인데 제가 엄청 작아 보이죠? 그래서 팬심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붙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라켈스가 태어난 집인데요.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 아인즈델른이라는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면 악마의 다리라는 옛날에 유명한 순례길이 이어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은 크로네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바로 요 자리가 이제 파라켈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스도 안 들어가고 자가용만 조금 들어간 되게 좁은 길인데 그날 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눈길을 헤치며 여기 도착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 태어난 곳에서 마시는 커피를 약간 울컥하면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다리로 이어지는 길이 옛날에 그 중세 그리스도교인들이 로마랑 산티아고로 가는 그러니까 한쪽은 산티아고 한쪽은 로마로 가는 그 순례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다녔고 파라켈수스의 아버지 윌헬름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지나는 환자, 지친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파라켈수스도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오스트리아 카린트에 있는 필라흐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전쟁이 나서 도망가서 피하는데 필라흐에 있는 아버지와 소년 파라켈수가 살았던 집이 지금 남아있어요. 파라켈수 우프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파라켈수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그 필라흐 옆에 자르트 파울린 마반탈이라는 동네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 부속 학교인데요. 이제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파라켈수가 이제 연금술사로의 어떤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죠. 여기 선생님들을 통해서. 당시 다 수도사들이었겠죠. 마침 제가 여기 갔을 때 이제 부활절 방학 이사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쉽게 말하면 파라켈수의 찐 후배들인 거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이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면 항상 맨 뒷줄은 떠들고 집중 안 하는데 여기 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떠들고. 네, 그리고 파라켈수는 이제 이탈리아의 페라라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을 합니다. 거기서 이 페라라는 굉장히 그 어떤 의학 쪽에서도 당시 북이탈리아는 약간 좀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 유행을 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갈레노스나 아비켄나의 그 지배력이 조금 약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르네상스기에 유명했던 뭐 폼포나치라든가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도 이 도시에서 활약을 했고, 특히 바로 앞세대에서 이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그래서 페라라 대학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자랑스러운 역사적 동문에서 딱 두 명이 나와요. 코페르니쿠스, 파라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의학 박사를 하지만 여전히 그 전통의학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죠. 갈레노스 이래로 그 중세의학을 지배했던 가장 대표적인 체액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국지적인 병리 이론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했고, 또 연금술 이론 내에서도 원래 아랍 연금술은 수은과 유황 두 개의 원소를 기본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소금을 덧붙여서 삼원소 이론을 제시하죠. 그래서 나중에도 파라켈수 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 3이라는 숫자, 3원소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켈수의 이론을 혹시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과대에 계셔서. 근데 제가 그거를 많이 준비한 건 아닌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질문 시간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을 나온 파라켈수스는 의사 일을 하지 않고 외과 의사 일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의사 일을 하지 않고 외과 의사 일을 한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당시는 의사랑 외과 의사가 전혀 다른 직종이었죠. 그래서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비켄나를 읽고 주석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절대 환자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아비켄나를 읽고 갈레노스를 읽으면서 그냥 주석을 하는 거고, 실제로 굳은 일들은 이제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죠. 파라켈수스는 이제 외과 의사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군의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그 바젤의 유명한 출판업자가 있어요. 요한 프로벤이라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바젤의 초청을 받습니다. 바젤의 시의가 되고 바젤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로 역임을 하게 되죠. 여기가 지금 바젤 의과대학인데요. 옛날하고 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 자리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책을 실을 거라 여기서 B컷을 가져갔고요. 일단 여기 바젤 의과대학 건물이 이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1년밖에 못 견딥니다. 네.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워낙 전통과 맞서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1527년 6월 23일 그 교회력으로 성 요한을 축일, 여기서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축일 전야에 그 바젤 시청 앞 광장에서 아비켄나의 정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바젤시 당국의 문외가시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불행하게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서는 다시는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방랑을 하게 되죠.
여기가 무덤입니다. 지금 짤츠부르크에 있고요. 여기도 세바스티안 두오보라고 지금은 성당으로 바뀌어 있는데 직접 저도 여기 구석에 있는 묘소를 찾아서 경의를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1990년에 사실 이 유골이 이게 잊혀져 있다가 1990년 들어와서 유골이 다시 발견이 되는데 이때 밝혀진 나름 센세이셔널한 정보라고 한다면 파라켈스가 실제로 성소수자였다는 게 이때 밝혀지죠. 그래서 간성인 미들섹스였다는 게 지금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하나만 갖고도 파라켈스가 어떤 발생학이나 여성에 관한 언급 혹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뒤틀리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소가 이 묘지가 또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파라켈스가 생전에 남긴 책이 3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칼주도프 여기 밑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이게 이제 1900 나치 시절 직전이죠. 1920년대 바이마르 시대 때 라이프치히 대학의 의사학 연구소인데 아마 대학이란 제도권 안에서 생겨난 세계 최초의 의학사 연구소일 거예요. 그래서 맨 가운데 할아버지가 이제 주도프고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헨리 지거리스트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중심이 돼서 이때 파라켈스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파라켈스 에디션이 위에 있는 이 14권짜리 전집입니다. 그런데 이 14권짜리 전집을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한 분이 이제 여기 계신 제 옆에 지금 서 있는 할아버지 분이신데요. 레오 간텐바인, 무르스 간텐바인이라는 지금 쭈리 대학 의과대 의학사 교수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파라켈스 연구의 일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퍼 에디션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엄청난 아카이브 장악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루 동안 같이 여행도 하고 똠양꿍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똠양꿍인지 이름은 몰라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똠양꿍입니다. 어쨌든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그 파라켈스 에디션을 직접 제가 보기도 했고요. 프랑스 사람은 그런 파라켈스 연구를 한 게 없느냐?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히 물리학사, 천문학사에서 되게 유명한 연구를 그 선도적인 연구를 했던 알렉산드 포아레가 1933년에 파라켈스 연구를 내기는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올드 패션입니다. 과학혁명에 대한 연구도 나름의 연구 역사가 있는데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올드 패션, 뉴 패션 이렇게 나뉘거든요. 올드 패션의 특징 중 하나가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굉장히 하나의 명령적인 개인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의학개혁의 영웅으로서 파라켈스가 묘사되는 그런 초창기 경향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포아레는. 반면에 이제 발터 파겔은 이 사람은 이제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이민 간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파라켈스를 조금 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그런 사료를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해서 이 1958년에 나온 이 책이 파라켈스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교과서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1세대의 시작이 발터 파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2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개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주변의 사회적 맥락까지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등장했던 여러 연구자들 중에 눈에 띄는 분이 이제 앨런 디버스라는 시카고 대학의 미국 과학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파라셀시안즈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켈스주의자들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분들은 파라켈스 학파라고 하는데 학파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파라켈스주의자들에서 두 개로 프랑스의 파라켈스주의, 영국의 파라켈스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연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는 파라켈스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파라켈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들의 어떤 집단 이게 아니고 오히려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집니다. 파라켈수스를 긍정적으로 수용은 하되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교정하고 극복하려는 시도가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파라켈수주의자들을 보면은 파라켈수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함으로써 스승을 극복을 하려고 했고, 사실 17세기 1600년대죠. 17세기 벽두에만 해도 여전히 독일이나 프랑스 의과대학에서는 그때도 여전히 갈레노스랑 아비켄나를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세기도 되기 전에 다 바뀌어버리죠, 상황이. 또 18세기로 넘어간 화학혁명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온 인물이 결국 파라켈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파라켈수주의자들이 스승을 빠르게 까내리면서 스승의 약점을 빠르게 새로운 이론들로 대체함으로써 파라켈수도 무너뜨리고 동시에 파라켈수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갈레노스나 아비켄나의 시스템도 같이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 면에서 파라켈수주의는 상당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의학의 역사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그럼 연금술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문제가 좀 남는데요. 해리포터의 한 장면입니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고, 덤블도어가 한 그 마지막 대사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게도 연금술의 역사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제가 빨간 표시로한. 그래서 어떤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영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묘하게 연금술의 역사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 도표라서 제가 일단 질문을 받으면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연금술 역사가 크게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금을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금과 유사한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무방 예술로서 연금술을 원래 출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집트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야. 모방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금과 비슷한 어떤 무언가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어떤 생각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거냐, 만들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뭐냐, 혹시 만들 수 없다면 또 그 근거는 뭐냐, 이런 논쟁이 이제 한참 벌어지게 됩니다. 그 논쟁이 주로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권, 아랍권에서 주로 논쟁이 이어졌고, 그 논쟁은 유럽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연금술 이론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과의 제휴가 일어나면서, 특히 이 시기에 발달한 게 증류기술이에요. 증류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황금 변성, 금으로 황금을 변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의학이라든가 어떤 약을 제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금술에 관심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중세 후기와는 달리 르네상스로 가면 그게 연금술의 메인 주류가 되고요. 그걸 이제 후대에 우리는 의화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파라켈수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파라켈수주의자들이 종교개혁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데나투라레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왜 인간 복제를 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사실 이 맥락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기본금속, 금이 아닌 기본금속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금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금속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기회로서 이해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기회도 연금술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하다면 더 건강하게,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면 수명을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몸도 완전성을 추구하면 뭔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것도 연금술의 역할이 되는 거고,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집합, 사회도 뭔가 사회에 병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고쳐서 사회를 좀 더 진보적으로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사상도 연금술이라는 맥락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르네상스기 이후의 연금술은 사회개혁, 유토피아 운동,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한쪽은 그렇게 가는데 또 한쪽은 뭔가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을 이렇게 침잠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회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떤 자아의 실현이나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들면서 연금술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혹자는 이거를 연금술의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연금술은 사실은 이 후자의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심리학자 칼 융이라든가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 뉴먼 같은 사람은 그걸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먼도 주장하는 바이지만 연금술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자연을 직접 강제로 이끌어서 자연의 어떤 대상을 완전성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기회를 총칭해서 연금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연금술이 단순히 화학의 이전 버전, 단순히 그렇게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훨씬 더 다양한 맥락에서 연금술을 평가하고 그것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연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파라켈수가 아비켄나 정전을 불태웠던 쾌논을 불태웠던 그 바젤의 시청학 광장입니다. 아마 여기일 거라 제가 추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분 좋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내후년이 되면 2027년이죠. 그래서 파라켈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아비켄나를 불태웠던 딱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아직 뭐가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파라켈스의 바젤 의학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사업을 하나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파라켈스랑 연금술의 역사를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사나 의학사에 덜 알려진 측면들도 좀 더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근데 그 해가 하필 또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하고 겹쳐서 경쟁이죠.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봄, 여름에 빨리 하고 빠지고 양자역학을 가을에 하시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프랑스에 도착을 하기 직전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앨런 디버스의 프렌치 파라셀시안즈 이게 이제 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 파리 사대학에 있는 디디에 칸이 이제 자기 박사 논문을 책으로 2007년인가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프랑스인에 의해 만들어진 프랑스 파라켈수주의 연구의 좀 결정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원래 학술 발표였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여기서 소개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전사적인 이야기들,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그거 다 건너뛰고 바로 이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서 그 순서를 바꾸다 보니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셉 듀셰느나 로드 마이에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프랑스 파라켈수주의자들이에요. 듀셰느 같은 경우는 악미 4세의 주치의였고 메이에르는 파라켈수의 처방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파리 의과대학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영국으로 망명해버렸죠.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주치의가 되는데 꽤 많은 유럽 왕실의 주치의들이 이제 파라켈수주의자들로 대체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조금 속된 표현으로 폰세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내용을 썼습니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일종의 결론은 파라켈수주의가 프랑스에서도 수용이 되고 한때 유행을 했지만 결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금방 사그라듭니다. 반대가 워낙 심했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파라켈수자들이 나중에는 뭔가 단순히 파라켈수주의가 의학 사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사상을 대변하는 것과 거의 동치가 되면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곧 연금술사들이다 이런 인식이 프랑스에서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박해를 받게 되고 논쟁이 있었고 재판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파라켈
파라켈수주의는 정말로 간략한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무대가 아니었으면 조금 다른 제가 맥락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받으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